안녕하세요. 제 사랑하는 친구들. 유럽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아시죠? 이제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유럽에 대해 그냥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만이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유럽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문제를 안겨줬고 동시에 소중한 존재이기도 해요. 동의하지 않나요, 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럽은 이제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럽이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다가 몰락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은 정책, 전쟁, 평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대화를 나누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자, 저는 이제 현재 시점으로 더 와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에 유럽이 해온 일을 보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연합에 속한 모든 국가들이 똑같이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인으로서 기쁘게도 이탈리아는 독일, 체코공화국, 그리고 몇몇 다른 나라들과 함께 피해를 덜 끼친 나라 중 하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프랑스나 스페인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들이 해온 일은 우선 일종의 필요한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연대를 표명했을 뿐 이 학살이 이스라엘의 존재에 어떤 위협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즉시 휴전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는 관심이나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공격을 멈추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요구하는 것은 유럽에게 자멸적인 행동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그런 국가는 없고 그 선언은 중동에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압니다. 그건 그냥 말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은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에서는 아주 미묘하게 유럽 무슬림 민족운동이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운동은 형태가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마크롱, 스타머 등 팔레스타인 국가를 선언한 이들이 그 운동을 팔레스타인이라 명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한다면 왜 유럽에 만들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프랑스는 곧 무슬림 인구가 20%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국가가 없고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는 불공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과 스타머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 모두가 해온 일은 유럽 무슬림 민족주의 운동에 불을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가 선언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만 유럽에 있어서는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유럽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빠른 권력 이동입니다. 그들이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는데 행운을 빕니다. 알다시피 그들의 삶은 보호,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2000년간 세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세기든 세계 GDP를 측정해보면 전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 세상의 모든 담론을 완전히 좌우하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불과 100년 전에 권력이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맞서기 위해 법적 힘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군인들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미국을 공격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그 대리 세력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위협에서처럼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논의할 이념적 위협도 유럽과 그 대리 세력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전범이고 미국은 큰 전범입니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당신이 언급한 대로 루비오 장관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 모든 기소는 연습에 불과하며 그들은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총리를 유대인들이 자신을 방어한 죄로 기소해보자. 그게 통하는지 보자. 만약 그게 통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있잖아요, 비아마. 이 유럽의 행동. ICC가 네타냐후를 기소하고 ICGF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유럽에 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실상의 여행 제약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뉴스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이건 정말 비열하다. 우리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80년 전 우리는 우리 유대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유대인들을 체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ICC에서 탈퇴할 것입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입니다. 우리는 ICC를 우리나라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루 만에 프랑스는 다시 유대인들을 체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까지 80년 전과 똑같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결국 똑같다는 겁니다. 유럽은 당신이 정확히 말한 것처럼 시작부터 엉망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그랬듯이 유대인 국가를 공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시온주의와 유대인 국가 등 현대 유대교의 핵심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권력이 미국으로 이동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국의 지배도 자신들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멸적이고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러한 선언, 즉 신팔레스타인 이데올로기의 조장은 유럽에 대한 위협이며 세계 안정에 대한 위협이고 그 근원은 유럽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나이티드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언급한 건 맞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1년 전에 제이디 벤스가 그곳에 있었고 그가 유럽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하는 위협은 유럽에서 오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루비오도 같은 말을 했지만 좀 더 부드럽게 표현했죠. 우리는 유럽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들은 위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아요. 그가 우리를 사랑한대요.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럽은 유럽에서 오는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유럽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방향을 바꿔서 미국의 리더십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유럽의 수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지어지는 이름 목록을 읽었어요. 대부분 도시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무함마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초한 위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프랑스로 가보면 프랑스는 이미 25년 전부터 정말로 나라 전체를 뒤덮은 테러 공격의 희생자가 되어왔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미 25년 동안 바타클랑을 포함한 테러 공격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다른 공격들이 나라 전체를 뒤덮었어요. 벨기에는 브뤼셀에 가보면 브뤼셀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랄 가게들만 보이고 여성들은 눈만 내놓고 있어요. 그곳을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런던도 점점 똑같아지고 있어요. 버밍엄은 유명한 축구 경기가 열리는 곳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을 때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그 마을의 무슬림들이 무대에 나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들은 암스테르담에서 했던 것들과 매우 비슷했어요. 거기서도.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냥 응원하러 온 축구 팬들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 그건 텔아비브, 마카비 텔아비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쫓겨다녔던 곳이죠. 암스테르담은 안네 프랑크의 도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버밍엄에서도 두 번이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찰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어요. 제 말은 그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자들에게 쫓겨서 도망치고 있었고 그 반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유대인들 말이에요. 스웨덴 같은 곳에서는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쫓기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탈리아도 나치 파시즘 시절에 인종차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자국의 유대인들에게 했던 일들과 그곳에서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 아주 강하게 기억해야 해요. 그래도 이탈리아는 그런 나라예요. 나폴리에선 히브리어로 말하면 피자 가게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피렌체에서는 저처럼 다윗의 별을 하고 있다면 그걸 착용할 수 없어요. 버스에서 쫓겨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시 시장이 안타깝게도 유대인 여성인데 희생된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이름을 읽었어요. 제가 인용하는 곳은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는 그 메인 광장이에요. 그곳에서 그 유대인 여성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이름을 읽었어요. 이것이 유럽이 겪고 있는 모든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매년 그 수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끔찍한 반유대주의의 역설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3,000명 이상, 4,000명 이상 매년 그 비율이 4자릿수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반미주의의 부활까지 더해보세요. 새로 나온 이탈리아 신문을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어제는 런던 타임즈를 읽었는데 또다시 트럼프의 연설을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매일 반복돼요. 그들은 트럼프를 비웃는 걸 좋아하죠. 대통령을 풍자화로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유럽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진실을 볼 수 없는 인지적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반미주의와 반유대주의가 결합된 이 거짓말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멜로니처럼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방법을 찾아야만 해요. 예를 들어 여기 평화위원회가 있는데 유럽인들이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걸 아시죠?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꿈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즉 아랍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것의 큰 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의 주인이 될 가능성을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아니요, 유럽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유럽인들은 그것을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려는 그들의 꿈을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조작이라고 봐요. 그들은 왜 그런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 자료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 멜로니는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탈리아가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이 있다고 했죠.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은 기관에는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유엔에도 사무총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그 일부예요. 나토도 또 다른 피라미드형 기관이죠. 네, 맞아요. 사실이에요. 트럼프와 미국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는 없어요. 그저 피라미드식 구조를 싫어하는 환상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제가 나쁜 F단어, 파시스트라는 말을 쓸게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정확한 묘사예요. 제 생각엔 유럽이 망상에 빠져 지난 세기 전쟁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땐 위협이 우파에서 왔죠. 그래서 우파와 관련된 모든 것에 반대하지만 정말 걱정돼요. 당신은 유럽을 이스라엘과 반유대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의 증가라는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더 큰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오는 세계 안정에 대한 위협 그리고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입니다. 시아마 씨, 당신은 역사학자이고 저는 당신의 책과 역사에 관한 글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 꽤 일관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매 세기마다 유럽이 대규모 전쟁에 휘말린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대규모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 그들은 100년간의 세계 질서를 정하는 평화회의를 열지만 그 질서는 곧 의미를 잃고 만료되어 결국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약 6년 전에 저는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럽 평화회의를 열지 않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유럽식으로 먼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회의를 하는 방식 대신 평화회의를 먼저 열어서 전쟁을 피하자는 거죠. 유럽이 이 망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유럽의 지도자와 사상가들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우리는 여전히 유럽이고 트럼프나 미국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입니다. 그 생각을 그들의 머리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 문제는 유럽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평화회의가 아니라 군대라는 점입니다. 그게 지금 유럽의 꿈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푸틴이 정확히 2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그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피아마에서 잘못된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마 우리는 그 점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유럽에 대한 위협은 푸틴이 아닙니다. 유럽에 대한 위협은 바로 유럽 자신입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장 큰 위협은 제가 유럽 계승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를 부정하는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통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력은 2차 세계대전의 현실과 당신이 설명한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 약 7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이죠. 이들은 도시, 즉 국제적인 곳에 있습니다. 제 유럽 친구들 대부분이 그 부류에 속합니다. 유럽 합중국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통합주의자들이 제가 전쟁이라고까지 부를 만큼 증오하는 민족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유럽에 속해 있어. 아마 유럽인일 거야. 하지만 나는 프랑스인이야. 나는 영국인이야. 나는 이탈리아인이야. 그리고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력이 서로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는 유럽의 가치를 교육하고 전파하는 사무국을 만듭니다. 비만이나 알코올 중독이 유럽의 가치인가요? 무슬림들에게 전달하려는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스스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무슬림들이 자비롭고 헬레니즘화된 유럽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 그 가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19세기의 페터 헤르칠이 깨달은 점입니다. 유럽은 결코 배우지 않고 늘 전쟁하며 영원한 전쟁이 유럽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 가지 세력, 즉 EU 통합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푸틴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건 괜찮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국가, 즉 이 상상 속의 유럽 환상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이 세계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조롱하거나 평화위원회를 비웃거나 일축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협력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유럽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의 구호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우선에서 유럽 우선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유럽 우선은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세계, 그리고 특히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분쟁을 부추기지 말고 유럽에서 세계로 확산되는 위협을 걱정해야 합니다. 보세요. 저는 그 분석의 일부, 즉 우리가 앞으로 여러 번 논의하게 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자신과의 관계를 말할 때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유럽에서 30년 전쟁을 겪었고 그 후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들 간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프랑스와 독일은 항상 서로를 미워했어요. 제 말은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제쳐두고 말씀드리자면 저도 기본적으로 이 점에 대해선 동의해요. 그리고 푸틴은 진짜 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푸틴이 이란의 좋은 동맹이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 말은 이란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인들과 싸울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푸틴이 정말 끔찍한 적이라 생각해요. 알다시피 푸틴은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지금 그에 대해 논의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정말 기뻐요. 이스라엘은 최근 유엔 투표에서 불과 이틀 또는 사흘 전에 있었던 투표에서 표를 행사했어요. 이번 경우에는 미국이 기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쪽에 투표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유럽인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결국 유럽인이니까요. 제 말은 저는 피렌체 출신이에요. 그만큼 유럽적인 곳도 없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메디치 아시죠? 메디치 가문과 미켈란젤로요. 그게 바로 그 메아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반유대주의에 관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반유대주의가 전면에 드러나요. 유럽은 반유대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인들에게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의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할 뻔했어요. 독일인들이 이미 패배해서 유럽 전역에서 물러나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계속 살로니코에서 데려왔어요. 살로니코라고 어떻게 말하죠? 살로니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차에 태워졌어요. 심지어 독일 군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기차까지도 그들을 태웠죠.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항상 유럽에서 파괴의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요즘 제가 정말 무섭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결국 자기 자신들도 죽이고 있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고 싶은 것은 유럽에게 있어서 유대교에 대한 공격이 자기 보존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현실에서 바로 그걸 똑똑히 봤죠. 그래서 여름에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유럽을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유럽의 전쟁을 대신 싸웠고 그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이 유럽을 위해 더러운 일을 대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유럽 전체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제재를 가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뭔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 집 아파트에 테라스를 만들었다든지요. 아니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하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선언하겠다고요. 그들은 남쪽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유럽을 위해 더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지키고 있죠. 유럽은 우리의 동맹이에요. 그리고 저는 유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유럽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도 유럽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금 여러분을 이란으로부터 지켜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잠깐만요. 자기 보존이야 괜찮죠. 당신들이 두 번째 우선순위를 도와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대교에 대한 만성적인 공격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테오도르 헤르츠리 유럽의 만성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던 것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로운 신팔레스타인 이데올로기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 유럽의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글쎄요, 칼.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네요. 이제 우리는 결정만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피암. 묻고 싶은데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 오는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오른편에 서서 아주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의 위협은 유럽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니까요. 알다시피 오늘 메르자는 뮌헨 회의에서 한 발언 이후에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덩샤오핑 곁에 있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제 생각을 말해도 될까요? 그들은 정말 두려워해요.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는 모든 위협 앞에서 그리고 유럽이 여전히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주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저는 더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런 말도 있죠.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함께하라. 유럽은 아메리카니즘과 시오니즘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지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럽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만든 미국 혁명과 이스라엘을 만든 시오니스트 혁명을 생각해보면 둘 다 유럽에서 이념적으로 탈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도
우리는 그 오래된 유럽의 교리들을 버리고 여기 미국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분명히 헤르칠도 유럽의 가치들, 예를 들어 전쟁, 끝없는 전쟁 같은 것들, 유럽은 항상 전쟁을 하고 전쟁을 위한 오래된 명분을 내세운다. 독일 같은 나라도 전쟁 과정을 통해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헤르칠의 개념에 따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텐데 그것은 힘을 통한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은 앞으로도 우리를 싫어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의 이런 억압에서 해방되고 유럽에서 이념적인 탈출이 일어나 우리가 우리 국가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인류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것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유럽은 유대 국가가 번영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르칠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사실입니다. 유럽은 유대와 사마리아가 번영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유럽은 텔아비브가 번영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유럽은 이 모든 것이 번영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인들끼리 만든 이 협약의 48시조 같은 법적 기술적인 문제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뒤에 서서 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깨닫고 있냐고요? 바로 아랍인입니다. 아랍인들은 모두 우리를 지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고 시온에서 오는 빛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데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럽은 우리를 막고 시온의 빛을 억제하려 하며 메가에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유럽 자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 이쯤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군대에 꼭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이스라엘에서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유럽에서 이스라엘을 스페인만큼 싫어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스페인 총리가 10월 7일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가자지구 국경에 서서 우리를 피하려고 했던 모습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이것을 독일에서 사요. 우리는 독일과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일에 그것을 팔죠. 그리고 역설적인 점은 그들이 직접 가서 이 부품들을 산다는 거예요. 스페인과 관련된 가장 큰 역설이 뭔지 아세요?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던 걸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일에게 만약 당신들이 이걸 스페인에 넘긴다면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걸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말해야 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작은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도 말씀드릴게요. 스위스에서 파티 중에 아이들이 불에 타서 목숨을 잃은 그 끔찍한 참사 기억하시죠? 그 아이들은 모두 지금은 적어도 수십 명이지만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어요. 지금은 일부 아이들이 회복했어요. 그 아이들은 이스라엘 약품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약이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되게 해주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를 발명하고 생산한 곳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없었다면 산채로 불타던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들에게 주었고 진심을 다해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들이 샀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니까요. 우리는 나라별로 구분해야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하고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는 그걸 아직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이제 그들을 구분하기 시작해야 해요. 그들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할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유럽 전체가 나쁘다거나 유럽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는 다양한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가 유럽을 개혁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란에서 논의가 있는 것처럼 물리적 위협은 이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오는 이념적 위협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즉 EU에서 유럽 내 다른 세력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대화들 속에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이스라엘로부터 이익을 얻으면서도 우리를 등지는 현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2000년 동안 존재해온 일입니다. 오페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그래, 유대인들도 훌륭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의사일 수 있지만 그 치료엔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그너는 유대인 오페라와 유대인들의 모든 행위에 독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일한 해결책은 말살뿐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나치도 그의 철학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에는 유대교를 근절하려는 시도가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유럽에서 유대교를 근절하려는 시도는 이념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설명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정확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이익을 얻겠지만 계속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페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은 제 말은 제 조상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친스페인적이면서 반시온주의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레콘키스타라는 개념, 즉 백인들이 1000년 동안 그곳에 살던 무슬림들을 쫓아냈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건 괜찮다면서도 그곳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친팔레스타인이면서 동시에 친스페인일 수 없습니다. 일부 친팔레스타인 세력은 우리는 레콘키스타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주의라는 개념을 홍보하기 위해 스페인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에 대해 설명한 전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스페인이란 무엇인가, 스페인이 식민지인가라는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스페인에 지난 500년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문제나 무슬림들을 다시 스페인으로 이주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들은 유럽이 확산 중인 신팔레스타인 이데올로기의 일부입니다. 유럽은 자멸 중이며 이제 멈춰야 합니다. 유럽은 미국과 시온주의에 대한 반대를 멈추고 방향을 바꿔 시온에서 오는 빛과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오는 빛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럽의 위치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반유대주의 대응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반유대주의 그 자체에 대해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제시할 만한 강렬하고 흥미로운 우리 모습 하나하나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 그대로 우리의 본성이나 문화, 존재 방식을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동맹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점점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요즘에는 트럼프가 우리의 우군입니다. 정확합니다.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피아마.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기뻤어요.